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부터 출생 연도별로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1과 6인 출생자들만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출생자들만 마스크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5부제까지 시행하면서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공적 마스크 안 사기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조건 사고 볼 게 아니라 당장 급한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자는 운동인데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하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자코모.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요구해 오신 분이죠.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 정동호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은 정치권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주말 내내 이 공천 문제가 시끌시끌했는데요. 먼저 미래통합당 공천. 거의 학살 수준인 것 같은데요. 좋게 보면 쇄신이지만 이거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공천 신청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두 사람 다 공천 탈락시키고, 또 5선의 이주영 의원, 4선의 김재경 의원, 원내에서 부대표인 재선의 김한표 의원까지 공천 탈락을 시키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학살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하지만 그 공천위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갈이 쇄신 약속했었으니까 이 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물갈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의 컷오프를 하고 나서 다른 지역 지출 안 한다,
그러니까 아예 공천에서 제외하고 네. 아예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도 않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사실은 살벌하지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각 당의 어떤 역사 이런 걸 보면 예. 뭐 물갈이를 하겠다 말은 많아도 실제 공천 작업 들어가면 별거 없는 경우가 그동안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정말 그 상상 이상이어서 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 홍준표, 김태호 이 두 거물 조금만 더 볼까요? 그 홍준표 전 대표 먼저 사실 보면 예. 이 오늘 그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예. 그 무소속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일단은 홍준표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이건 공천이 아니라 막 가는 막천이다. 막천. 예. 참 말씀을 잘 만들어내세요. 그렇죠. 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당에 25년 동안 헌신하고 당대표 2번의 대선 후보까지 하면서 당을 구한 사람인데 이렇게 모욕과 수모를 주면 내팽개친다는 것은 정치 이전에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다. 막천이다 주장을 하면서 300만 당원들이 눈에 밟혀 탈당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번 주까지 어쨌든 황 대표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 이번 주까지입니까? 생각보다는 예, 좀 시한을 좀 많이 줬네요, 그래도. 글쎄 말입니다. 예. 이번 주까지 황 대표 선택을 기다리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현 대표와 네. 일장을 겨루면서 자신의 탈당의 정당성을 네. 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예. 가능하군요.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는요. 예. 아예 당을 잠시 떠난다. 탈당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지금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쪽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현역이 지금 강석진 의원과 신성범 전 의원 간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두 사람 중 누가 나와도 김태호 전 지사한테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김 전 지사가 공관위에서 나쁜 결정을 내렸지만 자신은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예. 명확하게 자신의 주장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 김태호가 통합당이고 통합당이 김태호다. 좀 많은 좀 과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해서 지금으로 예상하기에는 당선이 좀 유력해 보이는,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일단은 황 대표에게 제거하라고 이번 주까지 시간을 주긴 줬는데,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못 받아들이죠. 그렇죠. 못 받아들이겠죠, 이건. 그렇죠.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황교안 대표와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 이낙연 전 총리와 합을 겨뤄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구체적인 여론조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그렇죠. 여기서 상처를 입게 되고 홍준표 전 대표가 혹시 당선돼서 이렇게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구도가 또 이상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받지 못하고 또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또한 이제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홍 전 대표는 당연히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게 되는 거죠. 예. 정당성을 쌓게 되니까요. 예. 무소속 출마 아니면 정계 은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출마 쪽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출마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자 사실 이 두 거물 외에도 지역을 바꿔서 재도전하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선관위의 경선 룰에는 어긋나지는 않는 겁니까?
이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1을 보면요. 예. 경선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후에 당의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거구에서는 등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다른 선거구에서는 그러니까 당의 선거에 같은 선거구는 후보자 등록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당의 선거를 할지라도 다른 선거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예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자신을 지지한 당원 수백 명과 함께 집단으로 동반 탈당해서 당적 바꾸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선관위는 일부 경선 탈락자들이 출마할 선거를 바꾸거나 당적을 옮기는 수법 등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예. 이 경우는 현행법상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미래통합당 그 예비 후보들이 많이 있어서 한 선거구에 예를 들어 안동 예천 선거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공천이 한 명 확정이 됐거든요. 김영동 후보로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그 외에 예비 후보 등록한 후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을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선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무소속으로라도 얼마든지 출마가 가능한 건데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는 같은 선거구에는 못 나온다. 등록할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선거법이 그렇고. 자, 민주당 사정도 좀 볼까요? 사실 민주당은 뭐 공천 문제보다도 제일 시끄러운 게 지금 비례정당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주말 통해서 결정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전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실리를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문항은 오늘 11일 최고위에서 결정한 뒤 12, 13일 이틀에 걸쳐서 모바일 전당 투표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형 정당 참여 여부를 검토한 가장 큰 논리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미래한국당을 그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장하기로는요. 그리고 비례정당 만들어지고 그대로 보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최대 27석 정도 얻을 것이다.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미래한국당 의석을 17석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져온 10석은 소수정당에 배분하고 민주당이 욕심내지 않겠다. 이게 민주당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비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작성할 때 민주당 출신 후보들은 17번부터 후순위로 맡겠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이 비례정당 참여를 하지 않고 이대로 만약에 선거를 치른다면 지금 지지율 이런 걸 대입해 보자면 미래한국당이 27석 정도 얻을 것이고 그렇죠. 민주당은 7석 정도 예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한 20석, 비례에서만 20석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되면 또 겁니다. 일당이 또 위태위태하니까 지금 이렇게 비례 정당 얘기가 무르익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범진보 진영에서는 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가야 될 텐데 지금 4+1 협의체 지난 선거법 개정안에서 함께했던 거기서 함께했던 뭐 정의당이라든지 지금 새로 창당한 민생당 이 두 야당은 지금 극구 반대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생당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니까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저열한 술수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비례정당 관련돼서는 자신들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무덤이 될 것이다. 굉장히 이제 격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민생당 내부에서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주장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언급 안 할 것을 일축했고요. 근데 지금 가장 급한 건 정의당입니다. 특별 결의문 내고 스스로를 부정하며 변화의 열매를 억누르고 가두는 졸속 정치에 가담할 생각 없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원칙은 사라지고 반칙에 반칙을 맞서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는 정당 정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보통 범진보 진영 쪽에서는 지역은 민주당을 찍고 네. 비례는 이제 정의당을 찍어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완전히 다 그 상황이 부정되다 보니까 정의당으로서는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4+1은 사실 와해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정답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이제 하루하루가 계속 바뀌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지 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참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37일 남았으니까요. 정답이 나올 테고. 자, 이 한일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에게 입국 제한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도 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논란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본의 의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왜 일본이 이러냐라고 해서 다 이제 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나 찾아보는데 그 얘기가 없더라고요. 얘기가 없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한일 양쪽은 관광 목적으로 90일간 단기체류 기간 비자 서로 면제해주고 서로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중단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베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입국한다 해도 지정장소에서 2주간 대기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 일본 가면 지금 2주간 억눌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조치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 겁니다. 첫 번째, 일본의 코로나 일본 확진자 이미 수백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제대로 진단도 안 하고 있는데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진단이 17만 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일본은 이제 8,000명 진단을 했대요. 그 중에서 수백 명이 나온 거고. 수백 명이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타겟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대구와 경북 청도 출신 사람들은 입국금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미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온 이탈리아는 아예 막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한국만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네 번째로 코로나19에 대응을 못하는 아베 정권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도쿄올림픽 이거 정상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깥을 공격해서 내부의 불만을 다스리는 아베 꼼수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일본 입장에서 제일 만만한 게 한국과 중국이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왜 북한은 미사일 막 쏴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통제하되 문은 닫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일본이 시행한 소위 14일 대기는 우리는 요구하지 않고요. 대신 일본에서 오는 이들 전용 입국자, 일본 사람들 따로 전용 입국자에서 발열 검사, 건강 상태 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 주소 확인,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걸 따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일본이 스스로에 대해서 발등 찍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년 여름에 반도체 세계의 소재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까? 근데 우리 한 두어 달 만에 기술 독립이라고 해서 따로 영향 안 받고 이제 정리해버렸거든요. 일본 이거 나중에 한국에서 또다시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본 내부에서는 팔짝팔짝 뛸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베가 저렇게 꼼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정당한 국제 행위다라고 상호주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100개가 넘는 다른 나라도 다 지금 우리나라 입국 강온 어떤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입국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왜 일본에만 이렇게 우리가 강경 대응하냐고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일본 극우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애증의 관계이기도 한데 가장 친한 나라입니다. 가장 친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친일파가 많아져야 됩니다. 단 반민족적인 친일파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김구 선생님 말씀이에요. 친중파 많아져야 되고요.
친부파, 친러파, 친미파 많아져야 돼요. 단 반민족적인 친일, 반민족적인 친중, 친북, 친러, 친미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딴지를 계속 걸어왔고 계속 하는 거는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이 계속적으로 역사 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 이 상황에 특히 이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본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거든요. 마치 3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억눌렀듯이 그렇죠. 일본도 지금 우리를 견제하고 있다. 우리는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가까운 나라라서 친해지게 지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방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3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선거구 획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 보면은 기존에 안동 선거구가 있었고 영주, 문경, 예천이 있었고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이 있었고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동, 예천이 합쳐졌고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이렇게 선거구가 재획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이죠. 전 안동시장,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 정동호 공동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애 많이 쓰셨죠?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안동 시민들이 우리 정동호 전 시장님 팬들이 네. 많아서요. 그래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더욱이 우리 북부 지역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이 가져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본부에서 주장한 대로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다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분 예. 참 좋으시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예. 우선 이게 시장님께 여쭤볼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이 선거법이 예. 선거구 획정하는 게 그 총선 1년 전까지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야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매번? 이 선거법으로 1년을 정한 것은 후보자들이 이 유권자들에게 잘 일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1년이 필요하다 해서 선거법으로 정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키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거대 여야당이 이 선거구역 획정 때마다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에 한 지역이라도 더 만들어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늦추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선거구역 획정이 늦어지면은 유리한 분들이 생기고 불리한 분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뭐 유리한 분들은 현직 국회의원이 되겠고요. 불리한 분들은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선거구역이 획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현직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후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또 있군요. 국회의원님들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만도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도 합의안을 늦추는 원인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이 사실 뭐 국회를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국회 통과하려면 그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늦추는 거죠. 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직에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좀 정치 문화는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기존에 우리 지역에 그 선거구가 있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그 기존 선거구 획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운동을 하신 거예요? 바꾸려고? 이 선거법상으로는 인구 상한선을 정해져 있는데 인구 이동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선거를 앞두고 이 북부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한 사람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주와 울진이 현직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두 분이 경합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경 예천 국회의원 한 분은 상주와 문경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게 큰 선거구가 싸우게 되면은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싸우게 되면은 당선이 어렵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자 당시에 현직 국회의원님들이 자기들이 경합하지 않고 가장 쉽게 당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역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게리맨들링 그럽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야당이 싸울 때 선거 획정을 할 때 싸울 때 괴물 선거구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우리 경북 북부지방은 20대 선거는 완전히 괴물보다도 더한 아주 기괴하고 괴물스러운 선거구역이 만들어져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갖게 되어서 이번 21대 국회 선거에서는 바로 공정한 선거구역을 만들자고 이렇게 저희들이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구 획정 때, 그러니까 20대 선거 때죠. 그 당시 이제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선거구 쉽게 말해서 선거구 나눠 먹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자기들이 당선에 유리한 지역으로 완전히 바꿔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 획정위원회에서 가장 공정하게 만든 선거구역을 전부 무시해버렸습니다. 뭐 본인들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든 안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장 유리한 선거구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본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죠. 지금도 자기들은 이번 21대 선거구역 획정 국회의원들 앞두고 획정위원회 만들 때 계속 반대를 끝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도요? 이번에도 반대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획정안이 사실 국회로 일단은 넘어갔잖아요. 선관위에서 이제 넘어갔는데 신경전이 아주 펼쳐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뭐 이 안에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적했습니다. 무슨 위법성이라는 거죠? 어떤 위법? 위법성이 지적된 것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강원도인데 원래 국회의원 선거구역이 농촌 지역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면은 국회의원이 지역을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역을 5지역으로 정했었는데 강원도에는 이번에 6개 지역이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철원, 인제, 뭐 양양 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그래서 이제 그 반대를 하는 중에 경북 북부 지역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하자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획정위원회는 안을 반대해서 새로 결정하라고 반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한 선거구가 6개 시군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기존의 선거구대로 가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또 했던 거군요. 근데 어떻게 또 재획정이 됐네요?
돌려보낸 게? 선관위에서 예. 저희들 안을 인정하게 됐는데 예. 지난해에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방안이라는 게 발표되었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이 경북부 지역의 가장 올바른 선거구역과 저희들이 주장하는 선거구역이 동일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선거 획정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획정위에서 국회에서 다시 반려된 내용을 보고도 획정위원회에서는 국회안보다는 이 저희들의 안이 바르고 공정한 선거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대로 다시 국회에 제출을 해서 두 번 제출하면은 국회에서 반대를 못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저희들 안이 통과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참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 해당 정치인들 말고 뭐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시민들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재획정된 이 선거구 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예. 여기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뭐 생활권, 문화권 이런 게 맞으니까. 뭐 100%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크게 봐서 안동, 예천 같은 경우 같은 생활권. 또 도청도세로 들어왔고 하니까 묶는 게 맞고 상주, 문경 거의 뭐 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삼국시대부터 한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영주, 봉화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주, 봉화도 그렇고요. 안동, 예천은 더욱이 이 도청을 함께 갖고 있는 지역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충남, 예선, 홍성과 경북, 예천, 안동은 통합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지난번 국회의원들이 그걸 무시하고 예천 안동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랬군요. 예. 안동 예천 말씀 나온 김에 뭐 예정된 질문은 아니지만 안동 예천 통합에 대해서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일 문제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예천과 안동이 달라지니까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참 어려웠는데 이번 통합이 됨으로써 그 가장 큰 걸림돌인 정치적인 걸림돌은 제거가 됐는데 이제 남은 것은 예천 안동의 통합에서 예천 국민들입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천에서 통합을 지지하는 분들은 약 70% 정도 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약 18% 정도 됩니다. 예천에서요? 예천 군민들이 찬성이 70, 반대가 18 정도. 근데 18%가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우선 이 예천 안동이 통합이 되면은 예천 군청이 없어지고 경찰서, 교육청 등 기관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선 그 경제적으로도 예천읍 같은 데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단체장도 거의 인구가 많은 안동 쪽으로 다 가게 되면은 예천 국민들 입장에서는 흡수통일로 이렇게 또 이 통합으로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천 안동 통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천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 안동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예천 소재지에 기관이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그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예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생각해서 안동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예천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예천 국민들이 통합을 하면은 안동 예천 통합이 바로 불이익이 아니고 훨씬 더 이익이 있다는 걸 느낄 때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저희들 안동 시민들이 예천 국민보다 안동 시민들이 예천 안동 통합에 가장 앞장서서 예천을 걱정하고 함께 예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 아마 정말 즐거운 예천 통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측에서 안동에서 이제 예천 쪽으로 내줄 건 더 내주고 많이 내줘야 됩니다. 많이 내주고 배려를 좀 더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거 뭐 짧은 기간 내에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그렇죠. 차근차근히 그 예가 청주 이 청원 통합할 때 그랬습니다. 청주와 청원? 청주시가 청원군에 엄청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청주와 청원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봐서 우리 안동도 이제는 예천 국민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안동 시민이 앞서서
예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아마 정말 예천 안동은 서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동 예천 얘기를 했고 하나만 더요. 그 상주 문경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이번에 통합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김재원 의원의 아주 뭐 불만의 목소리 반대를 했다고 좀 알려지는데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습니까? 예. 그 이쪽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상주 문경 지역 주민들 반응은? 상주 지역 주민들은 이번 통합 운동 기간 동안에 거의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골기대회를 하는데. 상주의 40개 단체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상주 의선 통합은 안 된다. 그대로 안 된다. 우리 문경과 상주가 해야 된다 했고 또 문경 대표들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경 예천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한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왜 갈라져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통합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운동 기간 동안에 각 지역을 돌아봤습니다만도 모든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선곡이 잘못됐으니까 바꾸자는 소리가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우리 국회의 의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상을 들어보면은 항상 이 당리당략으로 싸우는 국회를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이번 선거구역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당리당략 개인 이익이 아니라 국가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주시고 정말 그렇게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21대에는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 정동호 공동대표 전 안동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영로 스포츠평론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 여자 프로농구만 진행이 됐었는데 유일하게. 근데 오늘부터 이것도 이제 중지가 선언이 됐네요. 그러면 국내 프로 스포츠 리그 모두 다 중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자 프로농구가 리그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내 프로 스포츠는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지난 8일 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정규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여자 프로농구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해서 참 대단하다.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고는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규리그를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리그 재개 여부는 코로나19로 이제 어떻게 좀 잠잠해지느냐 이걸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앞서 프로축구가 3월 29일 개막을 무기 연기했죠. 2월 29일 개막을 벌써 이게 보름 다 돼가는데 2월 29일 개막을 무기 연기했고 프로야구가 오늘 3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범 경기 일정을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시범 경기를 취소했고. 이제 프로야구는 내일 이사회를 열어서 3월 29일 개막하는 정규리그도 연기할 것인지 그대로 할 것인지 내일 결정한다고 합니다. 3월 28일이죠. 프로 스포츠 가운데 1위 아닙니까? 그렇죠. 관심도라든지 관중이라든지 그래서 내일 프로야구 KBO 이사회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단장이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제 내일은 사장들 모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단주들 모임은 그냥 승인 기구예요. 그냥 도장이나 찍고 사인이나 하는 거고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하군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KBO 한국 프로야구 연맹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남녀 프로배구는 3월 3일 날 리그를 중단했고 남자 프로농구는 3월 1일 날 리그를 이미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 스포츠 경기들 계속 이렇게 중단이 되면 지금까지 성적으로 뭐 우승팀 뭐 이렇게 가리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핸드볼이 그렇게 했거든요. 핸드볼이 그렇게 했고 네, 어차피 이미 리그를 전부 다 50% 이상 소화했거든요. 예. 핸드볼이 플레이오프 없이 정규리그 성적 그대로 중단시키면서 남녀 우승팀을 결정했거든요. 예. 어차피 이게 토너먼트 대회가 아니고 리그전이기 때문에 또 이제까지 50% 이상을 했고 한 번씩 다 맞붙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리그가 중단된다면은 그대로 현재 성적으로 우승팀을 가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이걸 또 내년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연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금 200명대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보면서 리그를 중단이 4월 중까지도 간다면은 아마 그대로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프로리그가 실내 스포츠는 4월까지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4월 한 달 동안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와 실내 스포츠가 겹치다가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외 스포츠 가는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프로 리그의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이게 계속된다면은 정규리그 성적으로 그대로 우승팀을 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스피드 스케이팅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월드컵 6차 대회가 네덜란드에서 열렸는데 남자 매스 스타트 부문에서 정재원 선수가 역전 우승을 차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바퀴 전까지는 뭐 중위권, 그다음에 한 바퀴 남겨놓고도 3위권. 그런데 이걸 갖다 그대로 역전을 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정재원 선수가 선두를 이끌었잖아요. 그 선수군요.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을 돕기 위해서 희생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이 정재원의 학부모라든지 일부 쪽에서는 이게 무슨 개인 종목이냐 단체 종목이냐. 맞아요.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분명히 희생했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서 이것도 개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나라도 이제 희생 선수가 있고 더 잘하는 선수한테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명씩만 출전시키면 이런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정재원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중간 이상까지 선두를 이끌면서 다른 선수 지치게 한 다음에 선배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금메달 딴 다음에 나의 금메달의 1등 공신은 정재원이다. 이승훈 선수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만에 정재원 선수가 자신의 실력으로 매스 스타트 세계 1위를 한 겁니다. 함께 출전했던 역시 세계적인 선수 엄천호 선수가 5위를 했고 또 여자 매스 스타트의 세계적인 선수죠. 김보름 선수가 5차 월드컵은 은메달을 했는데 이번엔 또 8위에 머물렀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좀 안 좋았군요. 자 임성재 선수 남자 프로골프의 임성재 선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플레이를 이렇게 찬찬히 지켜봤는데요. 이 선수 보니까 굉장히 침착한 플레이 마치 남자 박인비 선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기영도 평론가님. 비슷하죠. 그렇죠. 박인비 선수랑 업다운 이렇게 되면서. 아니 지난주에 우승했고요. 혼다 클래식에서. 이번 주에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션을 있었는데 여기 우승할 뻔했어요. 거의 우승할 뻔했죠. 근데 그 100m 110야드 남기고 그걸 물에 빠뜨리더라고요. 참 이게 골프인 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승했으면은 PGA 사상 두 번째로 신인 선수가 2대회 연속 우승하는 건데 어쨌든 3위도 대단한 겁니다. 그럼요. 이 3위함으로써 페덱스컵 토너먼트 1위가 됐고요. 1485점. 이건 나중에 1,500만 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거 아닙니까? 페덱스컵 포인트가 현재 세계 랭킹 1위보다 더 좋아요. 선수들은 무조건 돈이니까요. 그다음에 386만 2,168달러로 상금 랭킹도 2위예요. 세계 랭킹도 23위까지 올라갔고 23위. 임성재 선수는 분명히 최경주 선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은 잘 보셨어요. 침착성 그리고 멘탈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똑바로 멀리 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의 단점은 퍼팅이거든요. 퍼팅만 조금 더 보강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한국 선수로는 역대 최고 성적인 최경주도 넘어서지 않을까. 예. 문제는 12일부터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대회 아닙니까 이거? 메이저 대회는 아닙니다만 상금이 메이저 대회보다 더 많아요. 이거 저 골프 중계를요 11시간을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 1번으로 나가는 선수부터 마지막에 출발하는 선수까지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큰 대회입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예. 4대 메이저 대회 이상으로 큰 대회죠. 상금이 더 많으니까요. 상금은 더 많죠 메이저 네. 대회보다. 어쨌든 임성재 선수가 3대회 연속 5위 안에 드느냐, 아니 톱10 안에 드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요. 강성훈 선수도 이번에 잘했었기 때문에 잘했었죠. 공동 9위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는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최경주가 잘하면 다른 선수가 좀 못했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두세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톱10 안에 들고 이런 게 드물었거든요. 우리는 LPGA는 톱10 안에 5명이 안 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PGA는 톱10 안에 2명 들면 이상한 거예요. 예. 아무튼 이번 주 10일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열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의 임성재 선수의 성적이 또 한 번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예, 임성재 선수 뭐 나이도 지금 21살, 22살, 22살 이러니까 앞이 예. 창창하니까 제2의 우리나라 남자 골프 중흥기 오는 거 아닙니까? 임성재, 강성훈, 뭐 김시우도 있고 안병훈도 있잖아요. 네, 이경훈 선수도 있고요. 안병훈 선수 이번에 약간 예. 부진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뭐 이경훈 선수도 이번에 이경훈도 좋았고요. 있고요. 잘했어요 이번에. 예, 예. 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듣죠. 예,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한 주일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봄으로 꼽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요즘 이 봄 날씨를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해서 참 답답하실 겁니다. 코로나19가 말썽이는 사이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주 특히 기온 변화가 심하겠는데요. 지금 곳에 따라서 비가 오다 그친 곳도 있는데요. 일단 밤사이에 비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나와 있고요. 이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로는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수요일 아침 기온 0도로 예상되고요. 다소 쌀쌀하다 느끼실 정도로 수요일 아침에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7, 8도, 한낮에는 11도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높은 11도, 체감온도 11도, 습도는 50%입니다. 날씨였습니다.